자, 지금 시간이 2024년 9월 8일 일요일 오전 3시 6분. 자, 일목으로 다시 볼 건데요. 일단 야간 선물이 7.55포인트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코스피 200 지수로 환산하면은 334.82가 돼요. 자, 334.8이라는 숫자를 두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 숫자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요건 없애고. 자, 제일 먼저 연봉을 볼게요. 연봉이 쭉 내려가서 연봉을 보겠습니다. 연봉을 보시면, 자, 연봉의 규칙을 잘 보세요. 여기 67, 그죠? 그 다음에 여기 74 정도 보이시죠? 상단선. 그 다음에 하단선이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이 규칙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해 드릴게요. 자, 강한 상단선이 있어요. 그리고 약한 하단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과 강한 것의 차이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연봉만 보면, 연봉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연봉을 보면 요 367.17, 이 위가 매도예요. 그리고 352.4, 요 아래는 매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매수 영역이 들어와 있는 거죠. 매수 영역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연봉을 보면 지금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보통 이렇게 약한 하단선이 감아 올리면 강한 하단선, 상단선에서 눌러서 이렇게 더 밑에 있는 하단선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314.3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352.4에서 올라간 뒤에 367.7에서 눌러요. 그러면 352.4가 눌러지면 그 다음엔 314.3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352.4에서 튕겨 367.7에서 눌러. 그러면 314.3에서 튕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367.7 위에서는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352.4 아래에서는 매도를 하면 안 되는데, 밑으로 누르면 314.3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나리오가 기본적으로 연봉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연봉의 시나리오. 요걸 지난번에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요걸 다시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자, 367.7을 넘어가면 떨어지죠. 367.7 라인 위로 올라가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374.2까지는 안 올라가고, 요 매도 섹터, 연봉의 매도 섹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연봉의 매수 sek터 아래로 내려온 거죠. 그게 지난번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여기 352.4. 근데 이번에 내리면 어디가 목표예요? 314.3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반등이 안 나오면,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 314.3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어차피 352.4 아래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되는데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 314.3까지도 내려간다 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셔야 돼요. 가정. 자, 이제 12개월짜리 연봉을 보여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월봉으로 가서, 네, 월봉으로 가서, 기본적으로 제가 띵글에 대해서는 어차피 동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띵글의 관점이 아니라, 네, 일목의 관점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월봉 오류 난 거 있으니까 오류는 무시하시고 보세요. 네, 여기 이렇게 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봉이 사라졌어요. 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일목이 64, 364.24로 못 가면 이게 데드가 나는 거잖아요. 데드가 난다는 얘기는 여기 322.66까지 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데드나면 얘는 여기를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거기를 가야 되는데 322.66이 저가 기준이에요. 저가. 네? 고가 기준이 아닙니다. 종가 기준도 아니에요. 저가 기준이에요. 저가. 저가만 찍으면 반등해도 돼요. 응? 반등해서 364. 여기 24. 그 아래에서만 끝나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2.66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322.66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에서 364.24로 회귀하지 않는다면, 364.24로 회귀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322.66으로 갈 거다. 이게 첫 번째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게 목표예요. 목표. 자, 여기가 364.24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322.66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305죠. 305점 땡땡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만약에 if 종가가 364.24보다 작아. 그러면 저가는 322.66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저가. 종가가 아니라, 예? 저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22.66 아래로 내려가야 요거랑 동시에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그 관계를 첫 번째 아셔야 되고, 만약에 내려가면 이제 저가가 이렇게 깨지는 거잖아요. 예, 저가가 깨졌고, 아직 안 깨졌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저가가 안 깨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종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종가의 꼭지는 여기에요, 여기. 이게 여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얼마더라? 여기가 꼭지예요, 여기. 여기가 꼭지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꼭지고 여기가 바닥이에요. 근데 종가의 고점은 여기인데 종가의 바닥은 여기란 말이에요. 웃기죠? 여기가 꼭지고 여기가 바닥인데 바닥이 더 높아요. 네? 바닥이 더 높다고. 그러면 새로운 바닥이 나왔을 때 이 바닥이 여기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부터 3번, 1번부터 3번의 종가 중에 가장 낮은 종가를 3번이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2번이 아니라 3번으로 변경되는 거죠. 왜냐면 2번은 오류거든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종가 중에 제일 낮아야 되니까 305점 땡땡을 깨야 되는 거죠. 자,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if 자, 종가가 364.24보다 작으면 데드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가는 322.66 아래로 가야 돼요. 근데 종가가 하락하면 이것도 if예요. 그러면 종가는
305대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개념인 거죠. 이건 일목의 개념이고 이건 투심의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322.66을 찍고 이렇게 올라서 종가가 상승하면 이건 해당이 안 돼요. 예? 그냥 322.66만 찍고 올라가면 돼. 근데 그게 아니야. 예? 종가가 지난달 종가보다 낮게 끝난다면, 그러니까 361보다 낮게 끝난다면 종가는 305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이 이런 봉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예? 어떤 봉이 필요한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322.66을 찍고 미친 듯이 올라서 지난달 종가 위에서 끝나는 시나리오가 하나. 예, 그게 아니라 305 아래로 내려가서 끝나는 시나리오가 하나.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314.31이라는 숫자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렸을 때 종가가 하락해요. 종가가 하락하면 데드가 날 건데 322.66이라는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322.66. 근데 거기만 찍는 게 아니라 연봉의 하단선이 314.31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갔어. 314.31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감아 올릴 거냐는 거예요. 급격하게 감아 올릴 거냐. 감아 올리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종가 구조 때문에 305 아래에서 마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월봉에 이런 부분이 있다 정도는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 그러면 여기 334.8이라는 숫자, 이게 지금 예상 시초가잖아요. 이걸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일봉에서 334.82는 완전히 기준선 26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데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습니다. 자, 3날 보겠습니다. 3날 여긴 데드 완성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긴 데드가 완성됐는데 데드가 완성되지 않은 봉이 있다 그랬죠. 코스피. 예. 코스피는 데드가 완성이 안 됐어.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번 주 저가를 다음 주에 깰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문제는 지금이 낙폭과대에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 떨어질 거라고 본 거예요. 저는 상승했다가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지금 제 예상치는 완전히 빗나갔어요. 7.55포인트가 빠져야 되다 보니까 네, 여긴 데드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3일봉은 올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네? 3일봉은 상승해도 상관없다고요. 완성이 된다고.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으로 갔을 때, 주봉은 여기 340.12. 이 아래에서만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34.82. 이어도 어차피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왜? 340대까지는 가도 되니까. 예? 340대까지는 가도 데드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는 종가가 340.12보다만 낮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완성이야. 그러니까 다음 주 종가가 340.12보다 낮을 거라는 거죠. 예? 다음 주 종가가 340.12보다는 낮을 거라는 거예요. 왜? 데드가 나야 되니까. 예? 얘는 종가의 데드잖아요. 종가의 데드. 응? 저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치면 여기가 이거예요. 340.41. 예, 요거보다 종가가 낮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종가는 340.41보다는 낮을 거다. 그거예요. 그럼 얘 데드죠. 그럼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건 뭐예요? 종가가 340.41보다 낮을 거다. 근데 시가가 344.8이면 반등할 수 있는 폭이 한 8% 정도는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더라도 반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종가만 하락하면 되니까. 이거 이해되셨죠? 그
그 다음에 이제 이주봉인데, 예, 이주봉은 여기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앞으로 저가가 깨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앞으로 저가가 깨지면 안 된다고. 자, 이제 봉이 바뀔 거고요. 예, 이제 316.64가 타겟이에요. 예? 316.64가 타겟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감안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상으로 보이는 정보를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바뀌었구나. 여기가 314란 말이에요. 네, 314라고. 316이었나? 잠깐만요. 316.64 정정하겠습니다. 네, 316.64. 자, 보세요. 여기가 데드 났잖아요. 여기가 DC가 됐기 때문에 여기도 데드가 날 거라고 지금 제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계속 제가 어필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봉이 이제 여기다 시가를 찍어도 어차피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될 거잖아요. 왜? 얘가 데드가 나야 되니까. 예? 얘가 데드가 났기 때문에 얘도 데드가 나야 어쨌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얘는 저가 기준이고 얘는 종가 기준이니까 무슨 얘기예요? 종가가 아래로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종가가. 그래야 완성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무조건 하락을 외치는 게 아니라 완성을 해야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저가 깼죠?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가를 깼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1구간이 여기 11월까지 다 1구간이에요. 여기만 상승할 수 있어. 예? 여기만. 여기 10월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봉 두 개면 1개월입니다. 2주봉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저가를 깨면 여기를 깨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334점 3일을 찍는다라는 거는 이미 저가가 깨진다는 얘기고, 저가가 깨지면 324.52가 타겟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미 2주봉은 타겟이 324.52가 된 거예요. 예? 자, 1주봉은 300 얼마였죠? 40이 타겟이잖아요. 예? 340이 타겟이라고. 거기만 종가가 그 아래서만 끝나면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야. 이건 오케이. 근데 2주봉은 종가 기준으로 얼마를 가야 돼요? 316.64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지금 9월 8일이고 이게 지금 봉이 바뀌어가지고 2주봉이 지나면 거의 9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9월 말 근처에 이건 종가잖아요. 종가가 316으로 가버리면 남은 일주일 가지고, 응? 남은 일주일 가지고 올릴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18거래일 중에 5거래일이 지났어요. 5거래일. 그러면 이제 13거래일이 남은 거잖아요. 그 중에 10거래일이 2주봉을, 아니다, 10거래일이 아니라 한 7거래일 정도. 7거래일 정도를 2주봉이 쓸 거예요. 추석 연휴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5거래일이 남는 거잖아요. 그럼 5거래일을 316.64 아래에서 반등해가지고 360일까지 가야 되는데 저는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데드를 내면, 데드가 나면 올라갈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2주봉이 종가 기준으로 316.64 아래로 가버리면, 2주봉이 종가 기준으로 316.64 아래로 가게 된다면, 남은 5거래일 동안 반등해가지고 360대로 못 간다는 거죠. 결국엔 360대로 못 간다는 얘기는 종가가 하락한다는 얘기고, 종가가 하락하면 투신구조상 305대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려가면 내려가고 더 내려가는 구조가 돼요. 일목의 구조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목이 원하는 수치 자체가 다 아래쪽에 오리엔티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이 매수세로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야 되는 거야. 왜?
다음 주에는 340 언더에서 끝나야 되죠. 그 다음 봉에선 이주봉 때문에 316.64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예. 그러면 마지막에 올봉이 끝나게 되는데, 올봉이 끝나는 시점에 반등을 한다고 해도 올봉의 종가를 상승시킬 확률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 5거래일 동안 몇 프로 올려야 되는데 44%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5거래일 동안 저는 44% 올리는 이슈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아래쪽으로 계속 끌어당기는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올봉의 종가는 360일이 아니라 305 쪽으로 향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봉이 내려가면 분기봉이 죽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의 핵심은 분기봉이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이게 지금 봉이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분기봉이 저가 깨고 장대음봉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올봉이 죽으면서 분기봉도 같이 죽인다고요. 그럼 다음 봉이 됐을 때, 마지막 4분기가 됐을 때 하단선이 전멸되는 거죠. 그러면 아래쪽이 개방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처럼 주가를 끌어올려야 될 이슈가 사라지는 거죠. 예,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건 3개월 봉인데요. 지금 3개월 봉의 분기봉을 보시면, 3개월 봉의 분기봉을 보시면 저가가 이렇게 깨져서 장대음봉의 형태예요. 그럼 저가가 깨진 봉이 보세요. 이거 하나야. 지금 여기가 2022년 9월이니까 7월이란 말이에요. 7, 8, 9라고. 그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분기 동안 저가를 깬 게 한 번이에요. 그게 두 번째라고. 근데 얘는 저가를 깨고 미친 듯이 올라서 고가를 넘고 끝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봉을 그릴 거냐요. 남은 13거래일 동안에 이런 봉을 그릴 수 있냐는 거예요. 못 그리면 이 상태로 끝나면 아래쪽이 열리는 거예요. 자, 여기가 449예요. 그쵸? 여기가 449라고. 근데 지금 얼마냐면 342예요. 빼보세요. 107이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야 되는 게 107포인트를 올라가야 돼요. 자, 지금 이 위치에서 107을 올라가야 돼. 여기로 올라갈 자신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가 어디예요? 278입니다. 그러니까 분기봉으로 보면 여기 449를 넘든지 아니면 278로 가야 돼요. 자, 342 마이너스 278 이렇게 빼면 여기는 4, 여기는 6이죠. 64%예요. 64%. 그러니까 107을 오르기 싫으면 64%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대등하겠죠. 마이너스 64. 그러면 목표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228. 예? 228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342에서 228을 빼면 여기는 4고 10이고 114예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은 뭐예요? 위로 107포인트를 못 올리면 밑으로 114%를 빼야 되는 거죠. 근데 7%가 빠질 거잖아요. 그럼 이제 334 기준으로 해보자고요. 예? 449. 그럼 이제 어떻게 되세요? 5. 이제 115죠? 위로는 115가 올라야 돼요. 근데 반대로 334에서 228을 빼면 여기는 6이고 여기는 0이고 106이 된 거예요. 거꾸로 됐죠. 예? 기존에는 107포인트를 올릴 거냐 114%를 뺄 거냐 해서 115포인트를 올릴 거냐 106포인트를 뺄 거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기봉의 구조는 어차피 앞으로 449 정고점을 넘는 상황이 오든가 아니면 반대로 278을 깨고 228 아래로 내려가든가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은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인목이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서 449를 뚫든지 아니면 밑으로 쳐박아서 228을 깨든지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삼성전자가 AI 반도체로 대박을 내. 그래서 13만 원 위로 가. 이런 상상할 수 있죠. 그죠? 반대로 전기차도 망하고 반도체도 망해요. 그래서 5만 원 밑으로 빠져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안 와. 앞으로 경기가 좋아져. 이럴 수 있잖아요. 반대로 경기 침체가 와. 근데 제가 늘 궁금한 건 그거예요.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는 거의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잖아요. 경기가 나빠야 금리를 인하하죠. 경기가 나빠져야 금리를 인하하는 거라고요. 왜? 경기를 부양하고 싶으니까. 근데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증시가 올라요. 근데 이게 바닥에서 오르면 맞죠. 이게 바닥에서 오르면 금리 인하 효과를 톡톡히 보는 거잖아요. 너무 상황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해요. 그래서 경기를 부양해. 근데 경제 사정이 안 좋다라는 거는 이미 증시에 다 반영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 그러면 저는 증시가 오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증시를 다 올려놨어. 예? 그럼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건데 경기 침체가 됐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지금 핵심은 그거잖아요. 경기 침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제 관점에서는 그래요. 증시를 올렸다라는 거는 경기 침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만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더 풀리는 거지. 근데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순간에 증시 상승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상태를 한번 보세요. 정부가 돈이 없어요. 그죠? 정부가 돈이 없다고요. 지금 돈을 막 빌렸어. 마이너스 통장 쓰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통장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우체국 돈도 끌어다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돈을 막 개장수한테 주잖아요. 응? 그러니까 돈은 빌려다가 나라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개장수한테 갖다 준다고. 정신이 나간 거죠. 자, TMF가 고객 돈을 가져다가, 그죠? 판매자한테 안 주고 다른 데다 썼잖아요. 그죠? 이 돌려받기란 말이에요. 돈이 없는데 고객한테 계속 구매를 시켜가지고 그 돈을 판매자한테 안 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막 쓰고 이렇게 돌려받기를 계속 한 거예요. 고객 돈을 이렇게 썼다가 판매자한테 주고. 근데 그냥 줄 돈은 없어. 여기서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이게 TMF 사태의 핵심이잖아요. 이걸 정부랑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정부가 기업과 가게로부터 세금을 받아가지고 정책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돈이 안 돌아 지금. 기업으로부터도 돈이 안 들어오고 가게로부터도 돈이 안 돌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집행할 돈이 없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한국은행한테 빌리고 막 우체국에서 땡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짓이 뭐냐면 여기선 돈이 안 들어온다니까. 여기선 돈이 안 들어오는데 여기 돈은 집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지금 행동과 TMF가 한 행동이 똑같아요.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라가 TMF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기업에서 돈을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의 세금을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공급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땡기고 우체국에서 돈 끌어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TMF에 대해서 정부가 니네 왜 그따구로 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도 TMF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 나와야 되는 곳에서 돈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매출이 안 나오는 거죠. 실적도 안 나오고. 근데 미국은 더 심할 거 아니에요. 미국은 더 심할 거라고. 자, 2020년 이후에 미국 부채가 30%? 33% 이상 늘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가 부채가 4년간 33%가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면 한 140 정도 된 거죠. 130. 100이면 130이 된 거예요. 4년간.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라고요. 그러면 채권 발행이 잘 안 되든가,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온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부채를 감당을 못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감당을 못한다.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돈이 나와야죠. 그게 가게나 기업으로부터 나오든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거기서 땡기든가. 근데 경기 침체가 오면 기업이 세금을 내는 게 낮아질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상황이 이 상황이잖아요. 기업이 내는 세금이 현저하게 낮아졌죠. 법인세가 작살나는 바람에 이제 기업으로부터 들어와야 될 예상 금액이 세금에 못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경기 침체가 무서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미국도 위험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는 이미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은 위험해질 수도 있다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위험해.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경기 침체가 온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가 온 거 아니에요? 저는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밖에 나가면 뭐 다 개판 5분 전이에요.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 실적이 다 개판이 됐겠죠. 그러니까 법인세가 낮아지고 세금이 확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수출하는 종목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반자이만 살아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걸로 장난한 거잖아요. 작년 초에는 2차 전지로 한 거고, 최근에는 반도체랑 자동차만 갖고 땡긴 거잖아요. 금융 빼고. 나머지는 다 쑥대밭이잖아요. 반자이. 이것만 갖고 지금 증시를 움직이다 보니까 체력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나머지 내수, 중국 다 개박살 났죠.
예, 다 개박살 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나머지 이 섹터, 반도체, 자동차까지 무너지면 없는 거죠. 예? 뭐가 있겠어요? 기존의 건 다 박살났는데 기존의 건 투자할 수도 없어요. 아니 중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해봐야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지금 중국도 망할지 말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 중국 비즈니스가 얼마나 빛을 발하겠어요. 남은 건 반도체랑 자동차예요. 2차 전지는 이미 골로 갔고, 예? 2차 전지는 골로 갔잖아요. 그럼 남은 게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인데, 이게 이제 얼마나 더 버텨줄 수 있냐라는 거. 지금, 엔비디아 빼고, 실적 나오는 반도체 회사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18년도에 13조 원을 벌었다니까요. 실적으로. 그때는 AI가 있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AI가 없는 상황에서도 13조를 벌던 회사가 AI의 성장성을 끌어안고 지금 번 게 1.5조도 안 돼요. 응? 1.5조도 안 된다고. 그러면 13조 벌던 회사가 지금 현재까지 2분기 해가지고 1.5조를 벌었다라는 거는 1년에 3조를 번다는 거잖아요. 지금 추이로 가면 1년에 3조를 버는 거예요. 그러면, 예, 13조 원 벌 때 60달러였는데, 3조 원을 벌면 몇 달러가 돼야 되나? 5조 원을 번다고 쳐도 반토막이잖아요. 그러면 30불도 안 되는 가치라는 거예요. 예? 지금의 실적 구조로는 AI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30불 이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실적만 봤을 때. 예. 근데 그게 150불을 가요. 그럼 광기죠, 광기. 예. 근데 왜 그러겠어요? 돈을 다 풀어놨으니까. 예? 부채가 33%가 늘었잖아요. 그 돈이 시장에 다 풀려가지고 회수가 안 되니까, 예. 그 돈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니까 다 거품투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동성 잔치를 하는 거지. 기업의 실적이 뭔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유동성이 있어도 우리도 유동성이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큰 틀로 보면 정말로 유동성이 공급돼서 전체적인 종목이 다 올라야 되잖아요. 상승장이 온다라는 건 코로나 때처럼 전체가 다 올라야 돼요. 전 섹터가 다 올라야 된다고. 그게 유동성이지. 지금처럼 뭐 반도체 자동차만 오르는 이런 장이 유동성 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요. 결국에 특정 섹터를 가지고 상승장을 유지하는 건데 지금 보면 예, 반도체가 죽으면서 그 한계점에 도달한 것처럼 보여요. 자, 죽어라 먹었는데, 예, 지금 2024년이 시작되고 난 뒤에 전년 대비 하락이잖아요. 예? 작년보다 지금 주가가 낮아. 그리고 잘 보시면 지금 334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1월달 종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예? 1월달 종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연중 최저치에 가까운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최저치에 가까운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이. 그러면 예, 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시간만 같이 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 내리 속에는 계속 상승에 대한 그 기억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계속 욕하는 거예요. 왜 고포스를 들고 가야 되냐. 상방에 베팅해야 되는데 왜 들고 가야 되냐. 그 욕만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계속 욕만 해대는 거예요. 왜? 400까지 올랐었거든. 그러니까 305에서 400까지 올라간 걸 못 먹었어. 그래서 네, 욕을 하는 거죠. 자, 요 구조를 잘 기억해 두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주봉과 주봉의 구조로 봤을 땐 다음 주 종가는 340.12 아래에서 마감할 확률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예, 이주봉이 완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316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재수가 좋으면 322.66을 깰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파동이 어떻게 그려질지 그게 예상이 안 돼요. 예? 왜? 지금이 낙폭과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봉 할 얘기 없고 3일봉도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건 대드 날 거다 라고 보는 거고, 주봉의 목표치는 여기 2518. 그러니까 다음 주 종가가 2518보다 낮을 것 같다는 거예요. 2518. 네. 자, 이주봉으로 타겟은 얼마예요? 2424. 그러니까 여기가 데드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2424. 네. 2424. 만약에 지금 종가가 얼마냐? 지금 종가가 2544잖아요. 여기서 2.21%를 빼볼게요. 그럼 2544에서 2.21% 빼보면 56%가 빠져야 돼요. 네? 그럼 2544에서 56% 빠지면 2487이란 말이에요. 그럼 2487 찍어보자고요. 네, 찍어보시면 네. 주봉은 데드가 나지만 네. 이주봉은 더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예, 계속 내려가는 하방 압박을 계속 받을 거다라고 일단 추정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럼 이제 곧버스로 갔을 때, 예, 곧버스로 갔을 때 1봉, 3일봉, 3일봉이 이제 가야 되는 가격이 여기잖아요. 예? 3일봉에 가야 되는 가격이 여기라고. 여기 2530원. 여기가 골드가 났기 때문에 2530원이 타겟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지수로 봤을 때는 반등의 여지가 있지만 곧버스만을 봤을 때는 그냥 계속 가야 되는 이슈가 있던 거죠. 2530원. 자, 2530원에 도달하게 되면 지금 여기가 골든할 수도 있어요. 여기가 골든할 수도 있다. 같이. 그래서 만약에 홀딩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 가격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2530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2530원까지 노려볼 수는 있다. 그러니까 그 이상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2530원을 간다는 얘기는 코스피 200 지수가 324.52를 붕괴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추이에서 개인의 현물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아래쪽으로 힘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아래쪽으로 계속 힘이 유지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의 거래가 바뀌어야 돼요. 개인의 거래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하방은 계속 보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목표가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예? 목표가는 코스피 200 지수가 322.66을 가야 되는 거죠. 324.51을 깬다는 얘기고. 예.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도 2377.76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이제 무게를 두는 건데, 그 무게감을 가지고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1이고, 지금은 어차피 연봉상 하단선 아래고 주봉상 낙폭 과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매수 전략을 사용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의 현물 매도가 꼭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 매도로 접근을 하면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반등을 노리는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던지, 아니면 그 322.66까지 내려간다라고 보고 2530원까지 고퍼스가 간다고 보고 거래 전략을 세우시는데, 최대한 340에 가까워져야 돼요. 만약에 고퍼스를 사고 싶으시면 340에 가까워져야 된다고. 왜? 주봉이 대등하는 조건이 340이기 때문에 340 아래에서만 끝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40 정도의 수치를 노리고 매도 전략을 가져가 보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죠. 334에서는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340에서는 하방을 보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하방을 본다면 340 부근 정도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반대로 본인이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고 했을 때 노릴 수 있는 수치는 340까지, 그러니까 매수에서 노릴 수 있는 수치는 340 정도까지고, 거기까지 가면 다시 내려와서 324.52로 가는 흐름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할 게 340까지의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가져갈 거냐, 아니면 340 정도의 반등을 보고 난 뒤에 324.51을 노리고 매도 전략을 가져갈 거냐, 그건 본인이 잘 판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이 주봉이 반등 가능성이 있는 거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도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34.82까지 찍어버리면 볼벤 쪽으로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도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올라갔다가, 어쨌든 올라갔다가 떨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내렸기 때문에 시가가 공격적으로 하방을 보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진짜 추천하기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내려가려면 일단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지는 게 최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최상이라고 보고, 그런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싫으면 급락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에서는 일단 올라가든가 급락하든가 둘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가 필요한데, 아무리 그래도 일정 수준의 반등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뭐 거의 제한급의 뭔가 악재가 뜨지 않는 이상은 그런 흐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전 동영상이나 지금 동영상이나 반등은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려하는 반등은 340까지예요. 340까지의 반등이 오면 다시 내려갈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보신다면 340 정도까지만 보시고, 340 갔을 때 홀딩할 건지 청산할 건지는 잘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간다면 322.66 아래까지, 그리고 322.66에 도달하는 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305로 갈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종가가 상승으로 전환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